한복이 아니야. 한푸야. 김치가 아니라고. 파오차이라고 하라고. 중국의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것들을 제대로 발음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들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녔던 라일라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적인 감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입학할 무렵부터 저는 중국에서 살았어요. 생각보다 언어는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입학한 국제학교는 미국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 다 짜여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나 돈이 많은 재벌들의 자식들도 많았었는데요. 아빠는 아직도 중국에 계세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돌아오려면 중국의 모든 사업체를 버리고 와야 하거든요. 언제 막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 중국에 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은 이제 좀 덜 벌어도 되니까 제발 아빠가 돌아오면 좋겠어요.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저는 미국으로 대학을 왔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중국 친구들이 많아요. 얘네도 미국으로 대학을 온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옛날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에 쪄들어 있었어요. 일단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다들 심각한 건 아시죠? 얘네는 죽어도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세뇌가 이렇게 무서워요. 뭐든지 중국의 책임은 없다고 하는 입장이었죠. 물론 이사 오기 전에도 중국의 악명 높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모그와 모래먼지가 매일 폐를 공격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집으로 재촉하며 공기가 나쁘지 않을 때만 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박적으로 오염 지수를 확인하고 나쁜 날에 외출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산책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몹시 우울했습니다. 공이 없는 맑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면서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던 편안한 호흡이 그리워졌어요. 공기가 좋지 않으니 스포츠와 체육 수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특별히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고향에서 의무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받을 때는 항상 괜찮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가벼운 운동만 해도 폐가 망가졌어요. 체육 시간에 지구력 달리기를 할 때 저는 비참하게 꼴찌를 했는데 현지에서 자란 반 친구들은 그 영향을 덜 받았어요. 공에는 제 폐를 약화시켜 짧은 조깅조차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축구와 테니스가 쉬는 시간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에 몇 분만 견디고 나서야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말 그대로 다시 맑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황금빛 노을빛 아래 서서 호화로운 심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긴장감 없이 맑은 공기와 새소리,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피부만 느껴지죠. 목적 없이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중국이 설날, 즉 음력 1월 1일만 되면 폭죽을 엄청나게 터뜨리는 거 아세요? 정말 미친 듯이 터뜨리는데요. 이 폭죽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베이징시 정부는 그래서 2015년부터는 폭죽놀이를 금지했는데요. 폭죽 사용을 엄금하겠다는 문자를 거주 시민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었던 기억이 나요. 폭죽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춘절 이후로 대기오염 등급이 5등급이나 높아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폭죽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근교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기준치보다 13배,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무려 40배를 넘어서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요. 심지어 올해는 다시 불꽃놀이를 허가했대요. 폭죽과 불꽃놀이가 중국의 전통문화기 때문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자기들 SNS에 갑자기 불꽃놀이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뭔가 얘네가 다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고요. 처음에는 이 주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전통을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바이럴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었죠. 유네스코의 불꽃놀이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국 고유의 풍습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하면 한국이 세계유산 신청을 통해 중국 문화의 흔적을 지웠다는 글이 최상단에 뜹니다. 한국문화재청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서 부인을 했는데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불꽃놀이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생각을 하겠어요. 어이가 없죠. CCTV와 같은 관영 미디어 사이트는 한국이 중국의 진정한 불꽃놀이 소유권을 숨기기 위해 유네스코 문서를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증폭시켰습니다. 바이두에서 한국 불꽃놀이를 검색하면 중국 문화 정체성을 지운다는 비난이 자동 입력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상청이 서울의 불꽃놀이 시야를 거짓으로 예측해 기상학을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한 수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밌게도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불꽃놀이 전통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도 여론의 흐름과 분노한 수백만 명의 중국 민족주의자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즘 중국은 치파오를 지우고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중국 드라마를 보면 치파오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치파오가 아니라 한복이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한복이라고 안 부르고 억지로 한푸라고 부르더라고요. 한푸라고 부른다고 그게 한푸가 되겠어요? 부르기만 한푸라고 부르는 거죠. 중국의 인기 의상 드라마에서 한복과 똑같이 생긴 옷을 한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상하이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닐 때였는데 이 전통 의상의 정체성 논쟁이 한창 불거졌을 때였죠. 중국계 미국인 2세인 저는 그 전에는 그 차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할게요. 그저 막연하게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의 치파오와 우아한 커튼을 중국 드레스라고 불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특히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복과 치파오를 구별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삼은 비교적 최근에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1920년대 상하이에서 여성들이 전통적인 예복을 버리고 몸을 감싸는 현대적인 드레스를 입기 시작하면서 처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동가들은 중국식 장인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서양의 영향으로 오염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복은 왕조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한족 복식의 진정한 변색되지 않은 표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2000여 년 전에 한복 계보를 추적하는 정교한 차트, 그래픽을 보여주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갑자기 일상복과 교육을 옹호하는 한복만 입는 순수주의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한복이 만주풍 청삼 대신 드라마 속 의상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격상되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보수적이고 젊은 사람들이 더 진보적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중화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중국이 최고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다 베낀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하고요. 얘네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진핑의 독재하에 자라와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억지예요. 누가 봐도 한국 걸 가지고 우기는 중국인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살 때 정말 힘들었던 게요. 중국 친구들은 뭐만 하면 이건 잘못됐는데요. 이건 중국 건데요. 라고 외쳤어요. 국제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진짜 지리 시간이 괴로웠을 정도예요. 지리 시간이랑 역사 시간이요. 저는 고등학교 역사 및 지리 수업에서 민감한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끌어오르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열린 마음을 키우려는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적 주제를 다루다 보니 학생들의 격한 감정과 비난이 쏟아져 나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지역 프레젠테이션에서 분쟁 중인 섬과 해역에 걸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해를 표시하는 구단선을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해외 생활을 한 저는 이곳이 중국과 주변국 간의 화약고와 같은 분쟁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친구 리레이의 생생한 반응은 저에게 빠른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제가 중국의 정당한 역사적 권리에 대한 서구의 선전을 의도적으로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립적인 지도에 대한 그녀의 격한 감정적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랜 대화 끝에야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역, 지호와 역사 자체에 얽힌 정체성 정치의 층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10대들로 구성된 다국적 교실에서 이 일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홍콩 출신 학생들은 중국 본토 정부의 입장을 권위주의적 세뇌라며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 큰 도전은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세션을 정치적 지뢰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박 선생님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부드럽게 상기시키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승인한 자료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를 논문에 인용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선동적인 비난을 억제하면서 비판적 분석을 촉발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였습니다. 대만이나 티베트의 자유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편향된 프레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객관적인 분석조차 중국의 존엄성을 부정한다고 믿으며 거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대만인들이 1949년 혁명 이후 본토에서 탈출한 이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중국의 주권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은 중국을 다시 약화시킬 위험한 분리주의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리레이가 홍콩과 대만의 유대를 힘든 지도가 필요한 원치 않는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편 제 홍콩 친구는 새로운 시민 자유, 탄압을 비난하는 전 세계 보도가 나올 때마다 본토의 왕따 정신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아이들처럼 취급받는 것에 분개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바람과 달리 수년 동안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갇혀 지내는 것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왜 중국 본토의 획일적인 국가,
정체성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자랑스러운 지역들이 저항하는지 알 수 없었을까요? 심지어 교과서 출판사의 국가 프로필이나 지도가 누군가의 정치적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소녀와 한국 소녀는 분쟁 지역으로 표시된 섬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장에서 온 유구르족 친구는 자신의 고향이 독립된 영토가 아닌 중국 영토로 표시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만인 반 친구들 주위를 맴돌며 타이완의 주권을 암시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중국 관련 논란이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마다 저는 교실에 화약고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제 소셜피드는 국가 수사에 동조하는 본토, 친구들과 국가보안법 단속으로 사라지는 자유를 애도하는 홍콩 지인들 사이로 나뉘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중국 애들은 한국 애들이랑 김치 가지고도 그렇게 싸웠어요. 학교 식당에서 갑자기 반찬 중 하나를 김치로 표기하지 않고 파오차이로 바꿨을 때가 기억납니다. 미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김치가 한국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논란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연 금지와 기업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요리도 투쟁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급식 아주머니들이 처음에 교묘하게 한국어 이름을 중국어 이름으로 바꿨을 때 한국인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노골적인 문화적 말살, 즉 중국 정부가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든 그들만의 거주로 채택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교 관리자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중국 파오차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교육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의 김치 대논쟁은 국제학교 서클을 휩쓸며 학생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카페테리아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학생들은 김치 한국이라고 적힌 항의 포스터를 인쇄해 냉장고와 메뉴판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인 친구들은 팻말을 떼어내고 대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사천식 파오차이를 먹으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한국 거였는데 말만 바꿔서 중국 걸로 만든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물론 돈은 중국 애들이 더 많았는데요. 배울 게 한국 친구들이 더 많았거든요. 실제로 대학도 훨씬 더 잘 진학했고요. 무엇보다 중국 애들이 자꾸 뭐든지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게 불편했어요. 제 중국 고등학교 동창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한국을 열등한 나라라고 막말을 하면서도 은근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서 과시했던 강렬한 애국심은 해외에서 개인적인 기회가 찾아오면 종종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친구 빙빙은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미국의 공해, 범죄, 쇠퇴하는 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번영 궤도를 질투하고 중국의 성공을 부당하게 훼손하려는 미국을 공격하는 모든 바이럴성 위체 기사를 다시 게시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반미 정치적인 폭언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빙빙이 졸업 후 몇 년 안에 가족들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 위해 이민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흘렸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더 거칠게는 법적으로 수상한 컨설팅 기관을 통해 억압받는 종교, 난민으로서의 자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교한 가짜 뒤시하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지금 무너져가는 부패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겠어요? 제가 빙빙에게 위선에 대해 따졌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 확장 기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정당화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해외에서 훨씬 쉽게 최고의 영어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스러운 중국인 뿌리를 기억하는 한 미국의 학문적,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했습니다. 불타는 애국심은 개인의 출세가 위태로울 때만 발휘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던 지인이 막판에 이름도 없는 한국 대학에 합격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편리한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를 유치하고 저급한 쓰레기라고 끊임없이 조롱하던 집단이 갑자기 짐을 싸서 서울에서 4년을 보내려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정치적 긴장이나 기초적인 한글도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캠퍼스 생활 사진은 아이러니를 잊게 할 만큼 밝아 보였습니다. 그토록 시끄러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표면적인 자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경력 인센티브나 자랑할 권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조국이라는 원칙을 열심히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야망과 시대 변화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을 하는 개인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아마 더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끊기지 않을까요? 제 이름은 샤오리이고 중국 베이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상위권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주셨고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엘리트 학교 중 한 곳에 진학했죠. 모두가 저에게 재능이 있고 위대해질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특별하다고 느꼈죠. 저는 커가면서 중국인이 우월하다고 더욱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화, 음식, 직업 윤리 등 중국의 모든 것이 제게 최고로 보였어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고 언젠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17살 때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1년 동안 유럽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갈 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지원했죠. 제가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희 지성과 매력, 중국 문화로 유럽인들을 매료시키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잊을 수 없는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중요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짐을 싸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독일의 작은 마을 프라이부르크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두 나라 모두 강한 나라이고 열심히 일하는 중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제 중국식 지혜에 감탄하는 다정한 독일 소년소녀들과 친구가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유럽 거리를 돌아다니며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수준 높은 토론을 벌이는 상상을 했죠.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독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관 직원은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독일 친구들이 곧 저를 맞이해 줄 테니까요. 저는 유럽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간다. 프라이부르크. 저는 중국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버스에 싣고 프라이부르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근처에 앉은 나이든 동양인 여성만이 저에게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2시간의 버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와 가파른 지붕의 고풍스러운 건물은 제가 아는 북경의 번잡하고 혼잡한 지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 들어서자 카페가 늘어선 고풍스러운 조약돌 거리를 트램이 달리고 있었어요. 고딕 양식의 대성당 첨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동화 속 풍경과 똑같았어요. 제 가슴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상했던 새롭고 신나는 삶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제 호스트인 슈나이더 부부의 집에 저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성당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는 방은 고풍스럽지만 편안했습니다. 슈나이더 부인은 저녁 식사는 6시예요. 여기선 독일 음식만 먹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차가운 말투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독일 음식을 빨리 맛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녁 식사에서 저는 비행기와 베이징에 있는 제 집, 그리고 독일에 대한 동경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은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슈나이더 부부의 자녀인 스테판과 그레타는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슈나이더 부인은 제 억양에 귀가 아픈 듯 움찔하는 것 같았죠. 슈나이더 씨는 접시에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먹었던 진한 소시지가 뱃속의 돌덩이처럼 자리 잡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새로운 반 친구들에게 다가가 밝게 자기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흘낏 쳐다보거나 과장된 억양으로 니아오라고 중얼거리며 킥킥거리며 지나가곤 했어요. 제가 유럽을 얼마나 동경했는지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걸까요? 수업 시간에 제가 열심히 손을 들어도 선생님들은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 완벽한 성적은 눈에 띄지 않았죠. 하지만 독일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내심,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열심히 질문에 정답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눈살을 찌푸리고 그냥 넘어가곤 했죠. 저는 상처 속에서도 웃으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나가 고풍스러운 거리를 혼자 몇 시간씩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서 부모님께 장엄한 민스터 대성당, 끝없이 펼쳐진 검은 숲, 인근 산의 봉우리 등 제가 본 광경에 대해 편지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행동했는지는 빼놓았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어느 토요일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던 중 근처에서 10대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금발 소녀 2명이 저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한 명은 영어를 사용하며 큰 소리로 제 중국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친구는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 박쥐나 먹어. 이 역겨운 박쥐 먹는 놈아. 그녀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럽인들이 저를 포용해 줄 거라고 믿고 좋은 의도로 이곳에 오지 않았나요? 흐느낌을 참으며 저는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근처까지 달려가 난간 앞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어요. 어둡고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저는 씁쓸하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그 누구도 저를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저는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이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에 갔을 때 저는 모든 사람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문학 선생님인 뮬러 선생님께서 제 충혈된 눈을 보셨어요. 왜 그러니 얘야?
그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물었죠.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건 아니란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으렴.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말이 저를 해칠 수는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뮬러 선생님은 저를 안쓰러워하며 토닥여 주셨고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녀의 위로는 제 가슴의 아픔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능한 한 가장 먼 길을 걸어 슈나이더의 집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견뎌낸 일이 있는데도 말이죠. 저는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웃음을 지켜보았어요. 문학 수업에서 만난 수줍은 일본 여학생 아스카가 독일 여학생 2명과 낄낄거리며 수다를 떠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스카를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외면당했는데 아스카는 왜 받아줬을까요? 그녀에게는 저에게 없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웃으며 페달을 밟으며 제 앞을 지나가는데 마치 신칸센이 지나가는 것 같은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스카는 독일인들이 존경하는 일본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경멸하는 중국 출신이었죠. 아스카는 출신 국가가 같았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제되고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어요. 내일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었죠. 저는 우월한 유럽인들과 어떻게 섞일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굿바이 차이나, 헬로 코리아.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최신 유행하는 옷을 챙겨 입고 K-팝 스타처럼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한국어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 한국인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학교에서 저는 인기 많은 여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가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 나는 한국에서 새로 전학 온 윤이라고 해. 저는 최선을 다해 한국말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여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안녕 윤이, 유한나라는 금발 여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해. 반가워. 다른 친구들도 신나게 웃으며 화답했어요. 누군가 오빠라고 외치자 모두 웃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 때 소녀들은 저를 초대하며 한국과 K-팝 밴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집이 그리운 교환학생인 척 자연스럽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이상 혼자 복도를 걷지 않고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선생님들은 제 작품을 칭찬했으며 남학생들은 제 이국적인 매력에 매료되어 저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슈나이더 부부의 집에서는 차가운 슈나이더 부인도 저를 위해 한국 요리를 해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죠. 저는 신분을 바꾼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요한나는 방과 후 저를 쇼핑에 초대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한국말로 수다를 떨며 걸어가는 저희를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나가 한 부티크에서 쇼핑을 하려고 발걸음을 멈추자 점원이 반겨주었어요. 숙녀분들,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한나와 저는 기쁜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이번 여행은 매우 유익한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이국적인 한국 전학생이라는 명성에 흠뻑 젖었습니다. 제 점심 식탁은 제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과분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슈나이더 부부의 집 냉장고에는 그들이 기꺼이 사다 준 한국 식료품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 조작된 신분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죠. 마침내 3학년 파티에서 학교에서 가장 귀여운 남학생 한스가 수줍게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의 간절한 눈빛을 모른 척했었죠. 결국 저는 그의 저녁 식사와 영화 초대를 수줍게 수락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순진한 한국 소녀 역할에 충실하며 한스가 한국어 기초 문장을 연습하는 동안 함께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 한 통을 나눠 먹는 동안 한스는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 늠름한 독일 소년에게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데이트를 하면 제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저희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자 한스가 계산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 한국인이세요? 그가 어색하게 공부한 한국어로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장난을 받아들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죠. 월요일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와 한스와의 데이트에 대해 떠들썩했습니다. 제 인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한스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책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는 그 주말 저녁에 가족을 만나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시작한 이 계획이 달콤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정중히 수락했죠. 그 토요일 밤, 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이국적인 한국 과자 한 상자를 들고 한스의 호화로운 집에 도착했어요. 한스의 부모님은 제가 정성스럽게 한국어를 섞은 독일어로 그들의 아름다운 독일 집에 대해 칭찬하자 매우 반가워하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호화로운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국 문화에 대한 디테일을 섞어가며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스와 그의 가족은 제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제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저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커플인지 이야기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분이 좋아서 얼굴을 붉히게 되었어요. 자정 무렵 제가 떠난 후 한스는 문 앞에서 저에게 달콤한 키스를 했어요. 잘 자. 나의 한국 공주님이라며 그는 속삭였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제 변신이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벗고 가상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인 저는 스타가 되었어요. 제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를 완벽하게 숨기고 싶어 했고 인터넷을 보던 중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곳을 찾아냈어요. 인적 없는 길거리에서 만나기로 했고 검은색 차 한 대가 제 옆에 멈췄습니다. 선팅이 된 창문이 내려가자 매끈하게 염색한 머리를 한 동양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빠른 중국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고 차에 들어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 혹시? 저는 중국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키이스라고 불러요. 그는 가발을 벗고 그 아래 짧은 검은 머리카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는 진짜 한국인 신분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암시장에서 파는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건네주었어요. 여권을 훑어보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막상 실제로 하려고 하니 약간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키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생활이 힘들어질 텐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소중한 새 생명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얼마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키스는 웃으며 엄청난 가격을 말했어요. 저는 흥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요. 반은 지금 지불하고 반은 나중에 지불할게요. 저는 서둘러 동의했죠. 곧 차가 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현금을 건네며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이 쌓이고 쌓였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키이스의 신분증은 제 거짓말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요한나는 저희 한국 친구 키이스의 이야기에 환호했죠. 또 한스와 사귀면서 고급 레스토랑과 엘리트 파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가족은 친구들에게 한국 교환학생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더욱 애정을 쏟았습니다. 키이스와 그의 친구들은 저를 그들의 특권층인 가짜 한국인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속임수에 양심이 찔려왔어요. 2달 후 한스는 프라이부르크의 유학생들을 기리는 축제라는 유명한 학교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해 수백 명의 귀빈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한국인으로서 인기를 과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요한나를 위해 한복 모델을 했는데 요한나는 저와 한스에 대해 완벽한 커플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수많은 관객 앞에서 제 가식이 증폭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동급생을 속이는 것과 귀빈을 속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힘으로써 제 지위를 희생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음날 저녁 한스가 저를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넌 정말 아름다워. 그가 감탄에 찬 눈빛으로 외쳤어요. 클러치 가방에 한국 여권을 꽉 쥐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축제는 야외에서 열렸고 반짝이는 조명과 다양한 언어로 된 배너로 동화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게스트들은 뮤지션들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짜릿했어요. 저는 한스의 팔을 잡고 감탄하는 사람들 사이를 활보하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빛나는 밤이었어요. 한국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키가 크고 낯익은 인물이 한국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이스. 그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한스가 열정적으로 저를 앞으로 안내했어요. 왜 키이스가 여기 올 거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희야, 한국에서 온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한스가 말했습니다. 키이스가 고개를 돌리더니 미묘한 경고가 섞인 눈빛을 담은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지금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대화를 이어갔고 제 드레스와 미모, 완벽한 한국어에 대한 칭찬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키이스는 계속 제 쪽으로 은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나운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들 무대 위에 영광스러운 유학생들을 환영해 주세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저희가 손을 흔들며 줄을 서자 아나운서가 저희의 이름과 국가를 하나씩 불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한국에서 온 윤희,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뻐하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친절한 사람들은 제 한국인 연기가 거짓인 줄도 모르고 제 거짓말을 믿어줬죠.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몇 마디씩 나눠보겠습니다. 아나운서가 외쳤어요. 학생들은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제가 아는 한국어 단어를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끔찍하게 텅 비어 있었어요. 객석에서 갑자기 몇몇 한국인 손님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서로 중얼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에게 사기꾼으로 노출되는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눈부신 불빛에 얼어붙은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얼굴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정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키이스를 무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키이스는 턱을 괴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무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뭘 하려는 걸까요? 윤희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데려다줘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독일어로 말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요. 저는 그가 저를 강제로 끌어당기자 항의했어요. 관중들은 숨을 헐떡였고 음악은 어색하게 흘러나왔죠. 키스는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뒤에서 울려 퍼지는 아나운서의 당황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람들을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키스의 차에 도착하자마자 한스가 달려왔습니다. 윤희야, 잠깐만. 무슨 일이야? 그는 제 손목을 잡으며 외쳤어요. 하지만 키이스는 큰 소리로 시동을 걸어 한스를 내쫓았죠. 차가 이동하며 유한나의 놀란 얼굴과 한국인 손님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러움에 속이 뒤틀렸어요. 왜 그랬어요? 이제 우리 둘 다 노출됐잖아요. 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키이스가 한숨을 쉬었다. 이봐, 윤희. 나도 이 게임 이제 끝났어.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했어. 이제 거짓말을 끝낼 때가 됐어.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짓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진짜 제 자신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거짓된 정체성을 영원히 뒤로한 채 차가 밤속으로 질주하는 동안 키스를 향해 고마운 눈물을 깜빡였습니다. 비참한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주말 내내 방에 숨어 월요일이 두려웠습니다. 겨우겨우 학교에 갔을 때 저희 부끄러운 한국어 실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혼자 복도를 걸어가는 제 뒤에는 속삭임과 시선이 따라왔어요. 문학 시간에 밀러 선생님은 저에게 연민 어린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책상에는 불길하게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열어보았어요. 청난 독일어로 거짓말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교실마다 비슷한 쪽지가 책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도 제 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유한나가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국인 사기꾼이 우리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걔를 믿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말이 화살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제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흐느끼며 베개를 베고 있는데 슈나이더 부인이 부드럽게 노크했습니다. 내 친구 키이스가 널 보러 왔어.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키이스요? 눈물을 닦으며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침울한 키이스가 슈나이더 부부와 함께 앉아 독일어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충혈된 눈을 보자 키이스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제 호스트 가족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슈나이더 부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잠시 멈칫거리며 중국어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윤희가 아니라 샤오리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슈나이더 부부는 제 이야기가 쏟아지는 동안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제가 겪은 차별, 다른 정체성을 갖고 싶은 유혹, 거짓말 위에 쌓인 거짓말 모든 이야기를 말이죠.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침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으로 돌아가는 첫 비행기에 탈게요. 놀랍게도 슈나이더 부인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친절하게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키이스는 밍웨이라는 중국인 학생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슈나이더 부부는 저희 둘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몰랐던 것일 뿐 제가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답장은 자비로웠어요.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우리는 내가 앞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는단다. 그 후 몇 주간의 학교 생활은 비판적인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스카와 몇몇 친절한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앉고 수업 사이사이를 함께 걸으며 조용히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서서히 경계심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며 스스로에서 떳떳하게 일상을 채워갈 생각을 하니 저희 마음은 더욱 더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